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로구 명륜길 26 4호선 해화역 4번 출구를 나와 산책 삼아 15분가량 걷다 보면 주택가 속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와룡 문화센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센터 5층으로 올라가면 전국 최초로 어린이들을 위한 국학 특화 도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첨단 ICT 기술을 통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도서관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평가 중 한 사람이 쏟아지는 대중매체 이미지 속에서 예술가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설득력 있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현대미술과 대중매체, 미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는 오늘 중계하려는 책은 대중매체 시대의 예술입니다. 영국의 비평가 존 워커가 쓰고 정진국이 옮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온갖 미디어가 쏟아내는 대중매체 홍수 속에서 버티고 있는 예술과 함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예술, 특히 전위예술은 전통적 가치관이나 예술적 관습, 그리고 그 언어에 대한 질문 방식에 있어 주목될 만하다.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현대 예술 작품들이 난해하다는 판정을 받고 있다. 경우에 따라 어떤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기각된다. 현대 예술가들은 관객편의 인식 및 지각을 지체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그들의 목적은 대형의 비전문적 관중과의 신속한 소통에 관심을 갖는 광고 디자이너의 그것과 어딘가 다르다. 광고 디자이너들은 관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리만큼 색다른, 그러나 관객편에 그다지 큰 노력 없이도 알아보기에 충분하리만큼 단순한 이미지를 구하고 있다. 얼핏 보아서 광고는 현대예술을 이용할 수 없을 듯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초현실주의와 같은 예술적 현대 사조는 많은 광고 캠페인 속에서 사용되어 왔다. 실로 현대의 순수예술은 이따금 대중매체의 연구 개발 분과 그 형식적 기술적 실험들이 왕성히 권장되는 분과처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가능성 있는 발견들은 적절한 동기화를 거친 뒤 대중매체를 통해 소개될 수 있는 것이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 내부에서 형식적 실험이나 창조적이고 기발한 탐구, 즉 대중매체 자체의 이용이 조심스레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본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의 형식적 실험은 대중음악이나 광대의 코미디 같은 몇 종류의 프로그램에서만 벌어진다. 예술적 자유는 오직 가볍고 오락성을 띤 방면에서만 허용되며 진지하거나 실제적 국면을 다루는 방법에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제의 경우 매체의 창조적 잠재력은 사소한 것이 되어버린다. 시각을 자극하는 장치들이 제공하는 즐거움은 음악의 범용성에 대한 보상으로 쓰인다. 대중문화 내부에서도 팝아트, 거울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다. 즉, 그들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 현대 순수예술의 동향을 활용하는 대중문화 산물들이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이안 랜드의 소설 샘이다. 1943년 미국에서 그 초판을 발행한 뒤 보급판을 내어 500만 부 이상이 팔렸다. 1948년, 49년 사이에 이 소설로 헐리우드 영화 감독 킹 비더는
게리 쿠퍼와 패트리샤 닐이 주연한 영화를 제작했다. 이 영화는 요즘에도 텔레비전에서 거듭 방영된다. 셈의 구성은 한 극단적 개인주의자, 초현대적 건축가 하워드 럭이라는 인물을 편력을 그리고 있다. 자신이 설계한 건물이 자기의 전문적 지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주인공은 그가 설계했던 공공건물을 폭파시켜 버릴 음모를 꾸밀 만큼 엄격한 예술적 원칙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다. 영화 셈에는 모더니즘 건축의 이상과 표준이 찬양되고 있다. 비록 그 책과 영화의 제작 방식이 전혀 모더니즘 스타일이 아니긴 하지만 어떻든 셈은 모더니즘을 10분 활용했다. 그것은 대중문화가 모더니즘을 반대하는 척하면서 역습을 강한 전형적인 보기이다. 대중매체의 뚜렷한 속성의 하나로 매일매일 거대한 양의 물자를 소비하는 그 악어와 같은 식욕을 들 수 있다. 과거와 현재의 순수예술도 그런 물자의 일부에 속한다. 반고호를 다시 생각해보자. 그의 세상살이, 편지글, 유화, 소묘들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예술사 서적, 정기간행물, 소설, 희곡,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프로그램, 만화, 광고, 레코드 등 수백만의 복제품의 자료를 이룬다. 순수예술이 이런 식으로 대중매체의 내용이 되는 것은 하나의 진보적 발전이라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예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인류 역사상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폭넓은 관중에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확실한 것이려면 대중매체와 시장경제의 도래가 예술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켰으며 대중매체에 의해 있는 그대로 중계된 예술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전 산업화 문화기에 그것과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순수예술이 영화와 텔레비전 같은 대중매체로 재현되는 방식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텔레비전 프로듀서들이나 영화 제작자들은 회화에 대해 상당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즉 회화의 이미지에 주목해 볼 만한 충분한 시간이 시청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묘사된 작품이 원작인지 복제품인지가 항상 불분명하다. 부분들은 보여지지만 작품이 전체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카메라는 시청자의 기대와는 상반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추적하며 영상은 그림의 표면이나 질감을 충분히 드러낼 정도로 잡히지 않는다. 원작의 크기에 대한 설명도 번번이 무시된다. 이 같은 결함은 대중매체 자체의 구속력 때문이다. 대중매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관중을 즐겁게 하고 끌어야 하는 압박감에 눌려 일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서든 오락거리를 우선적으로 찾게 되고 소재를 대중화하며 지적 어려움은 제쳐주는 것이다. 영화와 텔레비전의 편집 몽타주 기능은 어떤 예술작품이라도 그 원래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떼어놓을 수도 있고 거의 마찬가지 방식으로 격리된 다른 이미지와 나란히 놓아 전혀 새로운 의미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기술적 가능성은 진보적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반동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 이런 기술적 가능성을 마르크스주의 예술 비평의 과정 속에서 활용하면서 동시에 텔레비전이라는 시각매체가 구성하는 의미를 도구로 하여 펼쳐 보였던 극소수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하나가 존 버거의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버거의 프로그램은 과거의 예술적 유산에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범상치 않은 것이었다. 예술을 다루는 대부분의 대중매체들은 왕자, 귀족, 상인, 은행가, 백만장자 등이 보존해온 보물에 대한 무비판적 숭배로서 그것을 취급하기 마련이다. 대중매체 속에서 순수예술이 재현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보다 큰 문제는 헐리우드 영화의 부수적 장르에서 한 사례를 뽑아봄으로써 예증할 수 있다. 예술가의 전기물의 반고호에 관한 영화 삶의 갈구, 폴 고갱으로 분장했었다. 의 다른 매체와 관련하여 하나의 매체로 표현한다는 것이 기본적 어려움이다.
움직임 없는 회화를 움직이는 그림, 즉 영화 속에서 표현한다는 어려움이 그것이다. 상당수의 회화들이 영화화되었다는 것을 가정하 볼 때 그 그림들이 모두 원작들이며 영화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소품이 아님이 분명한 것일까? 영화를 천연색으로 제작한 경우에도 회화의 원래 색상을 정확히 재현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기란 어렵다. 작품의 규격이 달라지는 것 또한 문제이며, 또 가령 예술가의 구상화라면 헐리우드에서 추상화가에 대한 그 영화가 선뜻 제작되리라 생각하기는 어렵고, 그림 속에 모셔댔던 배경 속에서 그 그림들을 영화화함으로써 전달되는 것은 리얼리즘이 아니라 일종의 위조된 리얼리즘의 감각일 것이다. 모든 전기 영화들은 무엇을 포함시키고 무엇을 삭제할 것인가 하는 요약의 문제에 직면한다. 한 예술가의 수십 년에 걸친 이력을 단 2시간으로 축약해야 하는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아무튼 관중을 끌어야만 하겠기에 일한다거나 하는 사실상의 시간처럼 덜 흥미로운 사건보다는 멜로드라마와 같은 신파주의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유혹이 생기게 마련이다. 관중지향적인 영화편에서 예술가의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술 이론에 충분한 관심을 쏟을 여유란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창작의 내면적, 정신적 과정을 시각적 언어로 옮기는 일로, 이 국면의 주된 난점은 예술가 대 예술, 인생 대 작품의 구분법이다. 예술가들은 그들의 작품으로 인해 유명해졌다. 그러나 영화가 그의 삶에 초점을 두려면 그 우선적 순서를 전도시켜야 한다. 과연 어떤 영화가 삶과 작품 모두를 온당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영화가 삶과 작품 사이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까? 전기 영화의 또 다른 취약점은 단 한 명의 개인만이 예술작품의 유일한 원천으로서 제시된다는 점이다. 기타 요인들, 즉 전통, 관습, 외부의 영향, 교육, 후원,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결정 요인들이 무시된다. 거기에서 예술가는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서 통용되는 예술가에 대한 몇몇 상투적 하나와 연기자가 어떻게 예술가 역을 소화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이러한 상투성에 크게 의존한다. 생활 수준이 향상된 나라에서는 자신의 카메라로 스냅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수백만에 달한다. 이런 사람들의 대다수는 사진 수리 취미인 아마추어들이다. 이들이 사진 클럽이나 협회에 가입해 있더라도 아마추어 사진의 실상은 극도로 개인주의적인 것이며 집단적 작업은 거의 드물다. 그 이유의 하나로 아마추어 사진이 가족이나 여가에 집중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정생활의 중요한 자리, 사소한 사건들을 영원하게 기록으로 남기려는 데 카메라가 사용된다. 여행이나 주말에 그것이 떠맞는 역할의 중요성으로 미루어 그 여가 선용적 차원은 자명하다. 아마추어 사진은 고된 일, 여가라는 현대사회의 전형적 구분법 위에서 번창하고 있다. 즉, 아마추어 사진가들은 그것을 순전히 여가를 보내는 일로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정치적 도구나 취약한 주거 조건을 기록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은 꿈에도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마추어 사진가들은 세계를 사실에 충실하게 담는 데에 무관심하다. 그들은 아름다운 것, 그림 같은 것에 관심을 쏟으며 얘기거리가 담긴 발랄한 초상을 찍고 싶어하며 이상화되고 포근한 모양의 영상을 쫓는다. 실제로 체험된 것 또한 카메라의 출연으로 변경된다. 즉, 이국적 장소나 풍경, 유적들은 고지곳대로 수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뷰파인더를 통해 체험되며 이윽고 지난날의 향수를 자아내는 추억거리로서 소모되는 사진이나 슬라이드로 바뀌는 것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아마추어 사진은 비용이 많이 들 경우가 있더라도 그저 무심한 시간 때우기로 보인다.
카메라와 필름을 제조해내는 거대한 국제적 기업의 편에서 이 무해한 취미는 매년 수십억 파운드의 값을 지닌 산업이다. 아마추어 사진은 정치나 사회 문제에 무관심한 채로 있어 주어야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런 대형 기업의 관심사요, 생리인 것이다. 아마추어 사진이 일반 애호가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대중적이지만 기업들의 장기적 이익이라는 뜻에서는 진정 대중적인 것은 아니다. 사진술은 경찰, 군, 언론의 손에서 사회적 통제와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이념적 무기로 쓰이는 매체이기도 하다. 앞서에서와 같이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정이나 가족권을 넘어서 사사롭거나 개인적인 것과는 다른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자 사진과 공동체 사진의 목표는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경찰관이라는 악령을 추방하고 사회를, 카메라를 정치적으로보다 뜻있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려는 운동이다. 노동자 사진과 공동체 사진은 아마추어 사진과는 매우 다르다. 1920년대와 30년대의 다양한 노동자 사진 및 영화 운동들이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지에서 전개되었다. 노동자 사진가 연맹의 중점 목표는 그 회원들에게 노동계층이 눈에 뜨도록 고취시키는 데 있었다. 사진술을 계급투쟁의 전장 한가운데의 정치적 무기로 끌어들임으로써 사회 현실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사건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팀을 이루어 집단적으로 작업함으로써 그리고 노동계층의 입장에 서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좌익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그 같은 목표를 성취하고자 했다. 노동자 사진의 주요 국면은 조직과 훈련이다. 지역 단위 집단들의 발전을 의식적으로 기획하여 그것들을 국가적, 국제적 기구들과 연결시킴으로써 범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겨냥했다. 지역 단위 집단에서 값비싼 장비와 시설을 회원들의 분담으로 자체 충당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렇게 해서 집단작업, 활동계획, 정치적 교육 등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각 지역 집단들은 연례회의와 노동자 사진가들의 활동상을 다루는 저널을 통해 연결되었다. 포토 에세이, 전시회, 화보 강의 등을 통해서 노동자 사진가들은 전반적 노동계층을 위한 교육적 봉사를 할 수 있었다. 공동체 사진은 이보다 한결 뒤늦은 1970년대에 전개된다. 노동자 사진과는 일면 유사하지만 일반적으로 덜 호전적이다. 그것은 노동계층 전반보다는 변두리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봉사한다.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적, 국제적이기보다 지역적인 성향을 띈다. 재정적 출처는 다양하다. 지역 행정처, 예술협회, 개인 집단이나 기부금 조성 활동을 위한 그 지역 공동체 자체 등으로부터 조달한다. 그 결과 재원이 일정치 못해 불확실하며 부족하다. 공동체 사진 작업이나 계획에 뛰어든 사람들은 중산계층이나 교육받은 사진가로서 예술계와 사진계 상업 속의 환멸을 느꼈던 공동체 회원들에게 카메라 암실 장비 등을 제공하고 그 사용을 권장한다. 일단 기본적 기술을 가르치고 나면 그들은 사진술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쟁점과 문제를 기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또 전시회와 비디오, 슬라이드 쇼가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소통시키는가 하는 각각의 특정 사례를 논의하는 데 효과가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은 사진술의 기술상, 전달 기능상의 신비화를 추방하는 데에도 유효하다. 사진술이 어떤 작업 방식을 거치는가에 관한, 말하자면 그것이 대중매체 이미지와의 관련하여서 어떤 비판적 전망을 펼칠 수 있는가라는 방식에 관한 지식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일단 활동을 개시하면 한 지역사회의 사진단은 다른 지역 공동체의 조직 및 집단에 유용할 수 있다.
그것은 주민 공동체적 삶의 일부, 환경 개선을 위한 투쟁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일단 기술 습득에 참여한 개인들은 의사결정에 한 몫을 하며 문화적으로나 창의력에 있어서나 발전하게 된다. 공동체에서 사진술을 익히는 사람들의 동기는 순전히 이기적일 수도 있으나 사진술이라는 매체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통하여 정치적 의식이 배양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 사진운동의 목적은 그 공동체 자신의 손으로 그 공동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모든 공동체 예술과 예술 계획에서는 각양각색의 재양 및 취약점, 문제들이 있으며 그중 어떤 것은 이제 곧 논하게 될 지역사회 벽화에서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어쨌든 그것들은 예술적 생산수단을 민주화하고 문화의 민중적 형식을 발전시키려는 참신한 시도를 보여준다. 자, 여기까지 존 워커와 함께 걸었던 대중매체 시대 속에서 예술이 어떻게 생존하는가 하는 멋진 산책을 멈추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술이 예술이기 위해 버티는 치열함은 존재하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